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에서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간을 맞이하니까 제 마음이 또 갑자기 막 뭔가 설레고 끌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우리 방송 한번 매진해 보겠습니다. 침도 안 바르고. 부끄러워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좋아하는 패널들 많이 모셨는데요. 오늘은 우선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변호사님하고는 처음이죠. 네네.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황 최고위원님하고 사실 처음 뵀는데요. 인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고 지금 뭐 김갑수 선생님하고도 뭐 처음인데 우리 이상훈 기자님하고는 이제 몇 번 방송을 같이 했었고요. 네.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서 오. 제도 활동하고 있는 황명필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을 자체부터 받았다는 거겠죠, 당원들 네, 뭐 네. 이런 사람. 저것도 얘기하지. 열린우리당 출신이라. 열린우리당을 했었고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하고 뭐 그렇군요. 이렇게 같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활약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건강이 조금. 좀 아팠다가 네네. 수술 한번 받고 나왔어요. 근데 피부는 오히려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금식을 완전 금식을 한 14일, 15일 정도 했거든요. 영양제를 맞으면서. 수액만 맞고. 그러니까 말갛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도사기 느낌이 좀 났었어. 솔직히 말해 처음 봤을 때. 그 매불쇼 대기석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근데 정말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설렁탕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아직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아직은 유동식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뇌리에 설렁탕이래요? 머릿속에서? 냉면. 돼지불배, 설렁탕 막 동글동글 떠다니는데 그게 안타깝고. 원래 그 해외에도 가면은 쭉 적어놓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먹고 뭐 먹어야지 하면서. 맞아요. 주인님께서 그렇습니다. 얼굴이 정말 더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시네요 정말. 예, 하나비라님 그리고 울드네님께서 황최고 의원님 최고십니다. 그리고 고정이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제가 예. 매주 월요일 지금 나오다가 오늘 이번 주는 뭐 수요일로 이렇게. 그래요. 이번 제가 달부터, 월요일 이번 달부터 스픽스 최고의 방송 스픽스를 잘 안 보시는구나 우리 노 교수님. 네, 제가 월요일 날은 좀 일이 바쁜 관계로. 그러시구나.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제가 좋아하는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 우리 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좋아요? 근데 갑장이라는데. 네? 갑장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유명하신 분이랑 갑자기면 얼마나 또 영광입니다.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도 한번 또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얘기될 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이 있었었고요. 3월 26일 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탄핵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쨌든 탄핵 그 심판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그 총평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2년 구형을 그냥 그대로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여간 상식을 벗어난 정치 기획 수사가 윤석열의 부상 이후 이제 집중적으로 쏟아졌어요. 대표가 조국,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게 이제 탄핵 국면에서도 전혀 정리되지 못한 채 그냥 할 수 없나 보다 하고 형량 낮게 떨어지고 무죄되기만 기다리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답답하죠. 근데 이제 윤석열 몰아내고 좋은 정부 들어서서 그냥 법은 법이야 하지 말고 이 부당한 정치 기소, 정치 수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칼을 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파들 난리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정상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더불어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부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발업건대는 민주당 정부가 혹시 들어서게 되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리고 수술 과정을 거치는 게 대단히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일이니까 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난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앞서 1심에서는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에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요. 재판부에서는 추가로 반박하거나 참고자료 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빨리 내라. 그러면 우리가 선고할 때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2021년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성남시장으로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또 국정검사에 출석해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다. 이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2022년 9월에 이걸 가지고 기소를 했었고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15일에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된 건데요. 검찰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대선 낙선자에 대한 이례적인 기소로서 공소 사실이 통상적인 허위 사실 공표와 매우 다르고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지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건 뭐 검찰이 이제 보면 뭐 악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당의 같은 경우도 이제 차규근 의원, 이광철 뭐 변호사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규원 전략위원장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내려졌는데 그것도 참 궁색해요. 이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거든요. 선고유예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무죄고 요만한 거 잡아가지고 그거를 벌금 50에 이제 선고유예를 내렸는데 이걸 왜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해석은 뭐 각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검사한테 요 정도 뭐 그냥 던져주는 정도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보면 이 사건이 지금 5년 정도 된 거예요. 이 진실을 끌고 온 게. 이게 5년을 사실은 뭐 김학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들 국민 여러분 많이 분개를 하셨는데 수사해야 되는 걸 수사했다라고 해서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뒤늦게 꺼내가지고 이거를 기소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재판을 하다가 중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검사가 이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한 3번 정도가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50만 원의 선고유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소 한 번 되면 인생 망친다라고 얘기한 게 그렇게 이제 악랄하게 이제 해왔던 것들이고 이렇게 악만 남아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결국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계속 집요하게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호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애시당초 저는 뭐 김광수 선생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건 기소거리도 안 되는 것이고 설령 기소한다고 해도 사실 대선 국면에서 다 이게 끝나고 나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항상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이 시작된 거죠. 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체제로 묶어서 이미 뭐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낮은 수준의 구태타가 계속 진행되어 온 결과물로서의 재판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뭐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만 이거는 잘 우리가 확보해 놨다가 검찰이 어떤 식으로 독재의 수단으로서 작동했는가 테러로서 이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등의 사건 가지고 리스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표를 당 안팎에서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두에 한번 우리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뭐 다들 얘기는 잘 들었을 것으로 보고. 법조인이시니까 하나 물어보겠는데 재판부 이번에 전원 교체됐잖아요. 이재명 대표 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정기적인 순환? 뭐 좀 대장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 김문기 건 이번 재판부가 원래 예정된 팀이 전원이 교체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판결 선고하는 재판부가요? 예.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그거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대장동 재판. 대장동. 아, 그 재판 네, 교체가 어떤 네, 의미를 네. 갖나 하고 보는데. 아니에요.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그대로. 6부는 그대로 놔두고요. 대장동 재판부 대장동 같은 재판부가 경우에는 바뀌었다고요. 이미 네. 유죄를 내린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대단히 불리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우려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네. 조선일보의 기대와 달리 전원이 다 교체돼 버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재판 교체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재판부가 올해도 했을 뿐더러 지금 인사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무슨 전략적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그냥 이제 정기적인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새롭게 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오히려 새롭게 다시 관점을 좀 보고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그리고 좀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거법을 만든 취지가 뭐냐면은 네. 불공정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세력이 큰 사람과 세력이 적은 사람 그 사이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게 이제 선거법인데 그래서 제일 크게 보는 게 뭐냐면 돈의 문제. 돈. 예, 선거 비용 초과라든지 네. 과도하게 그 정해진 게임에서 이만큼의 돈을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고 학력 위조 이런 거를 크게 보거든요. 그 사실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런 걸 처벌을 하는데 누구를 안다 모른다가 선거에서 무슨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것도 선거에 지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났는데 이거를 징역 2년을 구형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취지하고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우리가 되는 선거 승자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자는 게 그렇죠. 선거법 위반 취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낙선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그 재판 과정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요.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뭐 일들이 벌어지는 더 거예요. 황당한 건 검사의 기소도 황당했지만 재판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더 저는 정말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김기현 같은 판사가 지금도 있는 거죠. 네,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어서 사실 뭐 제가 판사가 아닌 한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딱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법관의 양심을 가진 재판부라면 제대로 판단을 이번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역죄용사들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야 77페이지 준비해 왔고 또 60분이 넘는 67분간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뭐 국민이라는 단어가 59번 들어갔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50번에 들어갔고 간첩이라는 단어가 23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포함해서 간첩들이 압력하고 활약하고 있다. 민노총과 민주당이 결합되어 있다. 뭐 이런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발언. 물론 뭐 계속 북한이라는 단어도 한 15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요. 나는 저희 논평에 그렇게 정말 나오더라고요. 황당무계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발언은 예상했던 거라서 그럴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직무에 내가 복귀하면 뭐 얼마가 남든 간에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 야 진짜 이렇게 후한무치한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이 발언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단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쨌든 뭐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게 계엄과 임기단축했는데 나중에 계엄과라고 얘기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개헌이 아니라 그래서 개헌과 다시 한번 계엄을 하겠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네. 뭐 이렇게 충분히 우기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거 안 봤습니다. 왜 해봐야 저 또 헛소리 뻑뻑할 거고. 잘하셨어요. 입만 열면 불안데 저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나중에 다 평가하시는 분들이 평가해주면 한번 읽어나 보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안 봤었는데 이제 저기에 보면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감사는 결국은 이제 구구 세력들에게 내가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좀 더 힘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닌가 싶고
그 성찰의 시간은 아이씨 기업 내란 좀 잘할 걸 이런 좀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게 보면 이제 개헌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제 임기 단축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시 그 개헌을 해서 뭐 대통령 단임제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이제 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여러 가지 뭐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보통 누구에 대해서 묘사할 때 동물의 나쁜 의미로서 동물에 많이 비유할 때요. 그 윤석열을 멧돼지에 많이 비유했거든요. 네. 등치도 그렇고 저돌적이고 하는 짓도 그렇고 무식해 배고 이 모든 거에 총합으로 이제 멧돼지 같은 자아이 됐는데 이번 그 탄핵 관련 변론에 나서는 전체 과정에서 느낀 거는 멧돼지가 아니었구나. 멧돼지의 외형을 갖고 있는 쥐새끼였구나. 그러니까 이 잔꾀만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민주당, 민노총이 합세해서 북한 지령받고 움직였다 등등등.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윤석열은 그거 하나도 믿지 않아요. 장담컨대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충성을 다하겠노라 하고 민주당적 어법을 활용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럼 저 왜 저러느냐. 결국은 그런 말에 뭉쳐져 있는 일군의 덩어리들, 지지 세력, 극우들 이걸 격동하는 건데 저 연설 후반부에 업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노라 이 얘기는 그냥 하는 소리 같고 네. 노리는 건 그냥 대선 운동 같아요. 국힘당 대선 운동이야.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신라같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구멍이라면 네. 탄핵이 복귀되는 건 바랄 수 없을 테고 형사처벌도 면할 수 없으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국힘이 다시 집권하면 그나마 희망이 있다 하는 단 한 가지만을 노린 60분짜리 개소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슬펐죠. 사실 슬펐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추락을 한 것인가. 저 한 사람의 잘못 뽑힌 대통령 때문에. 사실 저는 기자 일을 하는 30년 동안 가장 미운 사람들이 사기꾼이야. 거짓말하는 사람. 이 거짓말은 주변 사람들 영혼을 망가뜨려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가. 차라리 그냥 때려서 매를 한 대 맞으면 안 맞고 피하고 살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언론의 가장 정말 처음이자 끝의 사명이 거짓말장이, 특히 공론장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는 사람의 거짓말을 공론장으로부터 축출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주로 사기 범죄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렇게 상습적이고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대한 저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 거짓을 구조화시켜 버렸잖아. 계엄군 일부도 거짓말하고 그 정치권의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거짓말인지 알면서 심지어. 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말 끝에 이번에 보면은 부정선거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 자기들이 봐도 너무나 이게 안 팔리는 장사야. 그래서 간첩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 간첩 사건 조작하려고 정말 무진 애를 썼어요. 아시겠지만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국정원이랑 검찰, 경찰 똘똘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저인망식으로 훑었거든. 근데 성공한 간첩 사건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못 그려냈어. 유일한 게 그 민노총 네. 잠바 입고 민노총 뒤진 거. 그러니까. 국정원 잠바 입고. 네. 하나도 못 만들었어. 간첩 사건조차도 네, 네. 없으니까. 그래놓고 간첩 무슨 몇 번 얘기했냐면 5번. 5번 얘기했어요. 간첩. 그러니까 23 번이네요, 부정선거로 안 되니까 간첩 얘기하고 간첩이 야당에 있다. 이거 아니야. 44번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87년 체제의 헌법을 개선한다. 87년 체제의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자예요. 87년 체제 헌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열사들의 피값으로 사실 만들어낸 직선제 헌법인데 그 헌법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 틈만 나면 무슨 자기가 독재적 대통령으로서 87년 헌법 체제를 사실 붕괴시켜 놓고 마치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거짓말을 저게 만들어내고 있다. 정말 국회 예산권이 없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씨
호송차를 타지 않고 캐딜락을 타고 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구치소에서 32인용 4개 거실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저번에부터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호송차 얘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확인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쨌든 4개 거실을 독차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네, 했기 그게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사실과 다르다가? 이제 뭐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은정 의원은 이제 얘기를 발표하실 때 그 8인실 하나를 독차지하고 있고 옆에를 다 비워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32인용 거실 4개를 그냥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5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이 정말 아니고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5개면은 이제 뭐 이제 32인보다 더 넘어가겠죠. 네. 40인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유 이게 정말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리고 캐딜락 요것도 하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면 캐딜락 타고 왔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게 실제 그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김성훈이랑. 네. 그래서 뭐 비화폰 가지고 또 뭐 김건희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구치소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에서 이거는 교정 행정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보니 사실이다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인데 구치소 측이 확인이 불가하다면 그러면 사실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한 밖으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란 방임하고 말이에요. 있다는 거죠, 그냥. 법무부 역시 확인이 불가하다. 경호처가 장악을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박근혜 때 보면 그 굉장히 초췌한 얼굴로 수갑차고 수의 있고 이게 다 보여줬잖아요. 뭐 그때는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가혹하게 다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기에게 화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그러고 호송차도 안 타고 캐딜락 타고 다닌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켜켜이 쌓여 있는 분노에 이게 되는데 그 저희 또래들이 이제 징역들을 많이 산 세대인데 이제 여러 명 수용하는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매 맞고 사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아, 매를 맞는군요. 한 대여섯 명, 7, 8명이 한 방에 들어갔을 때 일단 성범죄자로 들어온 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는데 아, 그냥 같은 재수자끼리 반쯤 죽여놓는데 그 다음에 맞는 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난 윤석열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다 해서 독방이 있겠지만 여러 재수자에 들어가면 그 두 번째 그 사기꾼 조 맞는 거 매일 한 번 당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인간 이하로 밟히고 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씨 탄핵이 심판이 이제 종결됐는데요. 언제 결정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3월 10일 전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어제 사실은 김계리 변호사 등등을 비롯한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들이 내뱉은 궤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힘들었었는데 뭐 하루 종일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김계리 변호사는 내가 개몽됐다 뭐 이런 이상한 말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무슨 변호사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네. 저게 역시 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공천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면 그거죠.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국힘 여성의원 계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저 어디지 그 이대 나오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극성스럽고 이런 여성 계보들이 있다고. 그중 하나지.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그 류혜 씨 있잖아요. 유해도 유해. 있고.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여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하던 분.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 나경원과 있고 김계리과 있는데 이 두 계보가 쫙 있는데 그 중에 그 여자 검사분 있죠. 정수원 나왔던 네, 맨날 떨어지는 정미경. 정미경하고 방송을 내가 많이 했거든. 정말 이 뇌 혈관이 터지는 기분을 들게 만드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거 아니면 뭘로 설명을 합니까? 설명할 말 길이 없다. 그럼. 네. 자, 어쨌든 공천 운동이죠.
참 운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 재판을 계기로 해서 본인을 더 알리고 그럼 전 국민이 그다음에 보는 데다가 다 극우 지지자들로부터 딱 이렇게 정확하게 박제되어 가지고 아니 그분들도 보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수족과 물 먹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가야 되는구나라는. 알겠습니다. 근데 교훈을 마지막까지 가졌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똥볼 차고 갔어요. 결국은 저 우원식, 이재명 두 분이 담 넘는 거? 게 이게 쇼다는 거지 한마디로. 아, 저는 근데 이 결국은 정도- 그래가지고 다시 소환시켰잖아요. 그 국임당 선수들조차도 예. 그 막혀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다시 한번 소환시키고. 그렇죠. 오히려 사실은 탄핵 소추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보면은 변호사 윤리 규정에 보면 결국 변호인은 자기가 변호하는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패배 꼬인 그 어투와 표정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도 인생사에서 많이 느껴야 돼요. 정말 저러면 안 되는구나. 예. 자, 윤석열 씨 탄핵 결과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변호인단들이 전략을 참 잘못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 달 그림자, 예.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은 그 달 그림자가 달이 바로 뭐 목격자다 이런 목격자라고.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아주 어록이 많이 생성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항상 올바른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고 돌아오길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어차피 조기 대선 확정이고 우리도 빨리 움직이자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선이 그들 뜻대로 잘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사실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뿐더러 제일 유력한 후보인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사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결국 누구를 뽑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 계엄 선포를 해서 뭐 경제적 손실 입은 게 157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제 빨리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우리를 또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저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게 사실은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저런 녹취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뭐 주진우 씨의 취재력에도 감탄을 했지만. 경의를 표하는데 결국은 기자라는 거는 자기가 발굴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제보받아서 기사를 낼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저도 항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보를 달라고 저를 선택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는 모습 뭐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 내용의 파괴력 때문에 더더구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거를 누가 주진우 씨를 선택을 했을까? 뉴스공장을 선택을 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그제까지 공개한 명 박사와 윤석열 그리고 명과 김은 소스가 우리가 아는 사람이잖아. 명태균이잖아. 명태균이 만든 거를 조선일보 기자까지 갖고 지금 조선일보 기자한테서 제보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거는 지금 보면은 그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주진우 씨가 조선일보에서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고 소스 명태균의 USB 그리고 이거는 시점이랑 대화자가 달라. 이거는 명태균 소스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저 오디오는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명태균이 비상계엄 이후에 그렇죠. 네. USB 가지고 딜을 하고 한 이후에 이후에. 용산이 빡쳐가지고 누구한테 욕하는 건데 김상권 변호사께서 오늘 저 내용 남상권. 죄송합니다. 남상권 변호사께서 MBC랑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저거는 조선일보 관계자와의 대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일보 관계자는 조선일보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데 조선일보 임원은 아닐 거 아니야. 조선일보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김건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공직자. 그러면 이를테면 뭐 대변인도 있었고 지금 뭐 딴 기관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김건희를 정무적으로 보위하면서 이런 욕바지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자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주진우 씨한테 가려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소스를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검찰밖에 없지 않겠는가. 검찰이 검찰이 줬다. 받은 것, 검찰한테 받았다? 그리고 주진우 씨가 말 중에 계속 검찰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검찰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이거 조선일보에서 받은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에서 자꾸 주진우 씨가 조선일보 그 제보자를 자꾸 드러내는 거야. 조선일보 아닌데 실수인데. 그러면서 조선일보라고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진우 씨가 그 해당 기자. 김모 기자, 조선일보 김모 기자랑 통화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녹취가 있고 문자가 있는데 그걸 왜 보도 안 했냐고 물어. 네. 그러니까 친한 사이가 아니야.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 보면. 그렇죠? 네. 친하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상대 경쟁사 기자한테 이념도 다른. 이걸 제보할 리는 만무하잖아. 그렇죠? 아래도 보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미 저희가 보도할 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명태균 씨한테 조선일보 기자를 향해서 자료가 흘러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사후에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최초에 어떻게 얘기했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월 25일 뉴스공장 어제 처음 나와가지고는 거기로 갔던 파일이 주진우가 확보한 파일인 거야 라고 김총수가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저것만 듣고 저 파일이 주진우 파일이니까 조선일보 그 해당 기자한테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주진우 씨가 조선일보한테 보낸 내용이나 제가 확보한 내용이 뭐였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 다른 파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조선일보 기자한테 받은 건 아니야. 그러면 검찰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저 김건희의 조선일보 폐간 운운 저거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현 여권 사람들인데 그거를 어떤 경로로 합법적 경로로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 그것도 알겠어요. 검찰로 일단 돌릴 수밖에 네, 없다. 뭐 어쨌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 저거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김건희 씨의 이제 대화가 녹음이 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조선일보에 화가 났느냐, 폐간 운동에 목숨 걸 만큼 화가 나게 된 계기가 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추측한데는 김건희 씨가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란 말이죠. 근데 조선일보가 그동안 스탠스가 한동훈을 비호하고 윤석열을 버리는 스탠스로 사실 그동안에 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USB를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그 타임부터 실제로 자기네들끼리는 뭐 공유를 안 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제 주장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타임에 김건희 씨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김건희 씨랑 뭔가 조선일보가 딜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딜의 내용은 너 조용히 내려와라. 우리는 한동훈을 밀고 여전히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관주로서 우리가 좀 자리매김하겠다. 너가 협조해라. 그러면 너도 한동훈이 돌봐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굴욕적인 딜을 청하지 않았었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주진우 씨도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태균이 USB를 언론에 흘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도 조선일보에다 흘렸다라고 하는 그렇죠. 자체에 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용산에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김모 그렇게 기자는.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상부에는 보고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부에서 모종의 딜이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가 알았겠죠. 그렇죠. 저 USB가 건너가지도 않고 보도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아마 제신 그거밖에 없었을 것 같다. 그 하여튼 달리 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드렸을 것 같지는 않아. 두 개로 정리하면 그러겠죠. 예. 김건희는 왜 이렇게 조선일보에 대해서 화났는가? 저 통화는 누구랑 한 거냐? 그렇죠. 이 둘이죠. 저 근데 얘기는. 왜 이렇게 화났느냐는 결국은 명태균 그 USB를 조선일보가 확보한 다음에
용산에 건네준 게 아니라 누군가 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네. 그 딜의 내용이 바로 이제 임기 단축, 한동훈 부상, 이거 용인하라. 네, 이것 그렇죠. 때문에 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다음에 저게 누구랑 한 통화냐가 이제 조선일보 관계자냐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남 변호사의 그 주장은 조선일보 그런데 관계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김건희 씨의 알려진 면모에 의하면 용의주도 한 것 같으면서도 또 대책 없이 툭툭 막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맞아요. 예. 굉장히 부주의하게 발언된 게 부주의한 과정을 거쳐 흘러나왔을 확률도 높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주진우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와 명태균 씨 사이에 USB 이 전달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김건희 씨가 매우 화가 나서 조선일보 폐간까지 언급했다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보도의 내용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한나 변호사가 민주당의 서초갑 당협위원장이죠. 네, 김한나 변호사가 명태균 씨를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다시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 들어보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그 녹취록,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 녹음은 그 경로 어떻게 주진우 기자한테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 내용은 이미 김건희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계엄이 성공이 됐으면 자기가 본인이 1호 처단 대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진우 씨는 지난 25일 명태균 씨가 작년 10월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용산에 전달했고 언론사 기자가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그 USB를 전달한 기자가 바로 조선일보 기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주진우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 가고 맨날 그 보도한 사람만 가지고 계속 뭐 명예훼손 정말 고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어쨌든 중요한 거 주진우 씨 제가 오늘 그래서 낮에 만났는데 괜찮다 들어와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조선일보가 자기네 뭐 기자한테 받았네 안 받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한 내용이 도대체가 근거가 뭐였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명태균 씨가 주었다는 녹취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점점 더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게 과연 명태균 씨 입장에서 좋을 것이냐? 저는 사실 하나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보를 자기가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요. 무슨 가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갖고 있고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 그걸 자기가 터뜨리지 않아도 누군가 터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스픽스에서 계속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네. 빨리 얘기해라.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보도를 해주겠다라고 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더구나 명태균 씨가 주도해서 사실은 폭로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또 기자들이 명태균이 흘린 발언들을 가지고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를 한 것이지 실제로 뭐 자기가 무슨 이 국면을 마치 주도한 것처럼 하는데 자기는 사실 반대 자기밖에 안 강요만 해왔죠. 쏜다고 너무 싫었어요. 기성방송 라디오 요즘 듣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얘기가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명태균이가 지금 너무 머리를 한 2바퀴 돌려야 할 걸 4바퀴 5바퀴 돌려갖고 오히려 지금 자기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게 뭐냐면 탄핵이 인용될 시점이 다가오면 다갈수록 별대에서 별얘기가 다 나올 거라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까지 다뤄뒀던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1년 365일 동안 김건희는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중에 태반이 이권 문제였다는 건데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겠어. 그러면 명태균이 뭐 좀 옛날 거래해서 여론조사 장난쳤다는 거가 이제 쑥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한나 변호사 말로는 스픽스를 명태균 씨가 고소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의 뉴스들이 자기한테 이제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속에 증거가 좀 된 것 같고 그런 거에 되게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스픽스 정기환 대표에 대해서 특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스픽스 패널로 나온 강혜경 씨의 인터뷰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매우 화가 많이 나 있고 신용환 교수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말을 했다고 이제 명태균 씨께서 화를 냈고 그 부인인 이승은 씨가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내용들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승은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로 알려져 있는 박재기라고 있어요. 박땡땡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1억 원을 빌려줬네 안 빌려줬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 강혜경 씨, 김태현 씨가 했던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그 얘기 좀 전달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씨,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인 김태현 씨가 그 명태균 씨의 이름을 팔아서 이건 이제 그 이승은 씨와 명태균 씨 측 주장인데요. 어쨌든 명태균 씨 이름을 팔아서 5천만 원 두 번에 걸쳐서 차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차용한 주체는 김태열이라는 거죠. 단지 이제 명태균 씨는 본인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졌다, 이제 이런 얘기, 차용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박땡땡 씨가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났다는 것입니다. 김태열 씨가 돈을 빌려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명태균 씨가 김태열이랑 같이 이제 또 그 박땡땡 씨를 이제 만나러 갔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5천만 원에서 1억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 갚았으니까 9천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박땡땡 씨가 명태균 씨 명박사 내가 얼굴 봐서 여기서 4천만 원은 빼줄 테니 앞으로 김태열이랑은 같이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태열 씨 보고 나중에 그 나머지 돈 갚아라라고 해서 사용증을 다시 이제 또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인데 실제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 주장은 박땡땡 씨의 돈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것을 뭐 예를 들면 저와 같은 변호인들은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정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어쨌든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양쪽의 말이 이제 다 각각 저희가 전달을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명태균 씨는 그래서 스펙스에서 얘기하는 혹은 스펙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얘기만 듣고서 말하는 것 때문에 매우 이제 아니 계속 우리는 기회를 줬는데 네. 명태균 씨는 뺐죠. 그리고 딴 매체만 주로 갔으니까 아마 강혜경 씨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큰 것 같고 네. 이거는 우리 같은 제3자가 보기에 서로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전 문제로. 근데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죠. 네, 네. 이건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우리 관심 갖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오세훈 씨와 홍준표 씨가 그동안 했던 거짓말 또 본인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든 이 상황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세훈 씨를 겨냥해서 또 명태균 씨가 얘기한 내용을 녹취를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내가 오세훈이 그 새끼는 내가 김영수이 하나 챙기라 했는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영감이 그리고 대통령 된 프랭까지 다 만들어줬거든요.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락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먼지털이에 온 사람이 내를 보고 다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 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새끼는 배신 배반이 캠프 안에 확인해보고 있어.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거든 서울 애들한테. 그래서 오세훈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말도 못해. 왜냐하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의원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그리고 그 여러 과정을 조은이가 다 봤어. 조은이 서초. 그 조은이는 내 광팬이 됐지. 아니, 야구지, 김연아 같은 아들, SH 사장씨 이런 거보다도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도 SH 사장씨이면 되지. 네, 민주당이 지난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그 명태균 씨의 발언이 담긴 전화 녹취록을 배포를 했습니다. 2021년 8월 5일자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 배반형인데 오세훈이는 완전히 배신자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요즘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명태균에게 의존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명태균인가 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진실 게임의 이 상황까지 사실 들어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오세훈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명태균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오세훈 시장? 아니, 저는 이거 네. 이 부분은 참 명태균 씨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예전에 안철수 씨에 대해서 그때 뭐 한참 좀 인기가 있고 이랬을 때인데 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본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그 당시에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철수 씨가 이제 민주당 쪽 계열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아 윤여준은 50대 장관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하고 저렇게 친하게 그렇죠. 저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 그 사람 내 멘토 아니다. 뭐 그 사람의 멘토면 나 그런 멘토 300명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사람이 어쨌든 자기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50에서 부역한 사람이니까 지지자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는 그 사실을 알고 장관님 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윤여준 장관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했다가 뭐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병신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시민 후보처럼 돼 있으니까 네. 당신이 통 크게 양보하는 그림을 만들라. 그럼 넌 한 방에 대선 주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지지자들이 하니까 아, 그 사람 내 멘토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나 이제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라는 이제 심증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좀 실제로 힘들어지면 받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보면. 네. 그럼 이제 심증적으로 아니 명태균이 뭐 그 괜히 쓸데없이 뭐 여론조사 그걸 해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고소장을 써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직장인들 다 열받으면 다 사표 써가지고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열받으면 이제 던져야 되는데 가장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소장을 써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고소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소했어요. 명태균 씨. 그러니까 바로 안 했다니까요. 바로 안 했다. 바로 안 했죠. 네. 그때는 써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로 이게 이제 수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때 고소를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바로 고소를 했겠죠. 그리고 이 고소의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네. 명태균은 이제 저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대선 다 끝날 때까지는 당연히 검찰이 묵혀놓을 것이고 내가 고소했습니다라고 나가서 유권자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명태균 씨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홍준표 시장에 대한 분노도 이해를 하시겠네요. 그럼요. 그럼 두 분 다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죠. 그럼 두 분 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늘 느끼지만 네. 참 명태균이도 말 많아요. 어떻게 미주알 고수잘 저렇게 많이 하나. 근데 정말 몇 달째 보면서 신비로운 거는 어떻게 오세훈, 뭐 홍준표, 기타 등등 다 명태균한테 저렇게 놀아놨을까? 우리가 확인했지만 명태균이가 뻥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헛소리는 아니고 거짓말은 안 한다 항상 아니에요. 다 또 진실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자기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러 가지 조언에 굉장히 매료되기도 하고 도움도 얻었고 뭐 좀 그랬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엄청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래요. 그거보다는 쪽이 더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듯이 나 명태균한테 이런저런 조언도 받았고 일종의 책사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하면 될 거를 이제 저렇게 버팅기면서 네. 점점 이제 자기 이 얼굴만 깎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릇의 크기 같아요. 저는 더 심한 건 홍준표죠. 좀 뭐. 덧붙이자면 네. 명태균한테 그런 것까지는 좀 이해가 가. 어떻게 네. 보면 네. 자기한테 악의를 가지고 덤비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 오늘 김한정 씨 자기를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3,500만 원 내줬다는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이 오늘 자택이랑 사무실에 대해서 진행이
아마 이제 좀 전에 끝났을 텐데 그런 상황인 걸 알면 저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명태균,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공격할 상황은 아니거든. 어찌됐든 간에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게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자기 중요한 스폰서인데 그러면 저거 표정 관리라도 하면서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 부당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빨리 수사해라 말이야. 안 하면 정치검찰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점이에요. 네. 시점이 어제부터 그제부터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실 검찰이 흘린 걸로 강하게 의심되는데 검찰이 흘리는 것은 상륙작전 전에 해병대가 포사기관하는 거거든요.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김건희를 땡겨 와야 되는데 김건희의 주된 혐의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 여론조사와 그 대가성, 불법적 여론조사와 그 대가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세훈이랑 뭐 홍준표, 홍호이가 사이즈가 다르지 수법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오게 돼 있는 수사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신호탄으로 김건희 수사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검찰이 대단히 시의적절하게 더 늦으면은 이제 대선전이 시작되니까 못 당길 테니 이제 대선에 플레이 메이커로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탄핵은 뭐 거의 80~90%는 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여기서 이제 명태균 씨가 그동안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그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이 김영삼 공천 준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또 그 공천 주라고 자기가 세게 말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어서 윤상현한테 말했다. 이런 얘기가 다 녹음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11월 7일 날인가요? 그 기자간담회 할 때는 당시 자기는 정진석 실장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그렇게 쳤던 게 확인이 돼서 그 당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그 조선일보에 건네졌다는 USB를 사실은 전달받은 시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걸 보고도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우 화가 나고 국민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이런 거짓말을 쳤을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게다가 기자간담회는 자기가 자청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기자간담회에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뭐 아주 그냥 무제한으로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그런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찍어서 질문하게끔 하고 자기 변명만 하다가 끝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랬던 사람인가. 그런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제가 오늘 사실은 법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 앞에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는 또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앙지검하고 법원하고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나라의 혼란이 계속돼야 될지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도 정말 공개할 게 있으면 빨리 자기가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 찔러봤다 저기 찔러봤다 했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자기 가치만 떨어지고 왜 조선일보 기자한테 줘가지고 또 이 아무런 일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좀 어리석은 판단을 했구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간표를 살짝만 더 들여다보면 더 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조선일보 기자한테 줬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하고 딜하려고 준 거죠. 그 사람하고 그렇죠. 친하다고 생각해서 줬다니까. 공개할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선일보라면은 뭐 기자의 공명심과 특종 욕심에 그냥 보도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거지.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랑 닿는다고 하니까 조선일보는 이런 무기가 있으면 쉽게 안 꺼내죠. 지난번에 그걸 추정을 한 거지. 그렇죠. 박근혜 때 최순실 그 영상도 조선일보에서 홀드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조선일보한테 준 시점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10월 31일 날 이제 드디어 민주당에서 까지 않습니까? 네네. 뭐 난리대, 뭐 그거. 그러면서 사실은 대단히 더 조급해진 거고. 부랴부랴 11월 4일인가 어떤 내용의 명태균이 페북 글을 올리냐면 시커멓게 더 이상 녹취 없다. 민주당 저거 빵카다. 없다. 더 이상. 민주당에서 더 있을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더 없다라고 11월 4일인가
그거를 딱 명토 박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녹취는 더 있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 거짓말한 거잖아. 그렇죠, 명태균 씨가. 그렇죠. 예. 앞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거를 화답하듯 3일 뒤에 이제 이제 더 이상 녹취가 유출 안 되고 그 당시까지는 분위기가 딜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 네. 그래서 11월 7일 날 이제 완전히 거짓말로 더 이상 뭐 이제 명태균 뭐 경선 이후에 만난 적도 없고 뭐 전화해서 뭐 사기꾼 달래려고 그냥 전화 받아줬다. 이거 마무리하고 그날 밤에 파티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좋아가지고 마무리된 거야. 네, 맞아요. 그런데 딜이 안 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밝혀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자, 깜시님께서 명태균 게이트 폭발성은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윤한영, 윤상현, 김종인,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등에게 비수를 꼽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철퇴를 맞고 대자를 뻗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명태균 씨가 스스로 공개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지금 시중에 다 녹취는 풀려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보고서도 다 풀려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일보도 자기네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 지금 받아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나씩 분석해서 다 공개할 거다 지금 선전포고했고요. 뭐 조선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뉴스타파는 더 많은 걸 지금 또 가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명태균 씨 스스로 뭘 해가지고 딜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면 결국 그게 누구를 죽일 것이냐, 어떤 식으로 영향 미칠 것이냐 명확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보면은요 네. 가끔 이제 자백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명태균 그쵸, 자백을 특검법은 국힘 괴멸법이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기하죠. 명태균 이게 드러나서 하나씩 진상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자기를 다 죽는다는 걸 자기들이 먼저 자인을 자백을 해버렸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참 공감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많은 시청자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경상도 험지에서 늘 하다 보니까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뭐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독도 연설 뭐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 600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많은 연설들 중에서도 정말 감명 깊었던 게 뭐였냐면 왜 이제 경상도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옳은 길을 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임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하고 싶다. 그 지도자의 가치관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가치관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사랑하게 됐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 사회의 규범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닉슨이 왜 그만뒀습니까? 그거 도청했다고 그만둔 거 아니잖아요. 국민한테 거짓말. 거짓말한 게 밝혀져서 그만두게 된 건데 그 미국도 어쨌든 나라가 뭐 총기 사고 나고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그런 도덕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버텨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장관들이 그러고 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입벌고가 예사예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요. 이 양반이 처음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서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당협 그때 위원장 이제 그만두고. 네. 그때요. 제가 그때 그 노사모 마치고 시민운동할 때인데 여기에 그 여성 잡지에 인터뷰를 수백 군데를 했어요. 그때. 인기 좋았어요. 그러면서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으면. 그러고 나서 무슨 아이돌 은퇴하고 나서 앨범 팔라고 다시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출정 나와서 이제 서울시장 되고 또 서울시장 사퇴했잖아요. 그 사퇴 스페셜리스트지. 네. 사퇴 2번 하고 이제는 또 대권을 꿈꾸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해서는 우리 가치관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 특히 명태균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국힘은 거의 절망적으로 이 정치 문화라는 게 너무나 부패하고 잘못돼 있어요. 이게 일소되는 과정이기를 바라고요. 그 노영희 변호사가 그 헌재 있는 데 갔는데 윤석열을 석방해야 된다는 시위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직을 잃고 그다음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어요. 아마 무기로 가겠죠.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정말 엄청나게 장기 구금, 사면 없는 장기 구금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는 지금 아주 약과예요. 양평 고속도로니 디올백이니 지금 이채양명주로 드러난 건 아주 약과라고. 이제 2년 반 동안 여러 이권에 개입해서 선대주고 편히 봐주고 장관시키고 기관장시키고 이제 쫙 나와서 적어도 20년형 이상의 장기 구금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구마구 난리를 치는 극우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무시무시한 발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들어갔는데 이 관을 이렇게 해서 하루에 1리터 이상 고름을 매일 뽑았어요. 1리터가 얼마나 많은 양이 알죠. 세상에. 그런 일을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치러내는 과정 동안에 또 한 국가가 한 단계 성큼 앞서가더라고요. 예, 하여튼 윤석열 부부 다 처리하고 부편 국힘의 그 수구 정치인들 좀 털어내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가해지면서 정상적이고 좋은 정부를 세우면요 우리나라 다시 한번 일어서요. 네, 다시 네. 일어설 수도 있다고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실이 뭔지가 사실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그 많은 의원들이나 전현직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자하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가 사실은 드러났다는 게 저는 매우 이번에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와는 별개로 이 대한민국 정치권이 얼마나 썩어 빠졌었는지를 우리가 이번에 알 수가 있고 그 정점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었고 정말 그 정점에 대통령보다 더 윗선에 있는 정점에 대통령의 부인이 정말 모든 정권을 휘둘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걸 밝혀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의의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향후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한번 시나리오를 잠깐만 아주 1분씩만 지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에도 주목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한 분당 1분씩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많이 말했으니까 네네. 탄핵 그 인용된 날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네, 뭐요?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뜻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해보자. 긍정적인 토론을 해보자. 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가 등장한 이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네. 저 지금 사진을 하나 좀 띄워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국힘당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김대식 수석 대변인이군요. 원내대표. 네, 저 사람이 그나마 국힘당의 장형벌이 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구심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현 그런데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죠. 네, 근데 저 양반이 김건희 녹취록 오디오를 듣고 하는 얘기가 적어요. 지금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여사께서 그렇게 직접 하는 건 참 순수했다. 반응이 적어요. 상당히 제가 볼 때 정치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평상시 그런 일 없었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당이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란도 선동하고 국정농단까지 저렇게 실드를 치는 정치 집단이 계속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란 세력 척결 그리고 김건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해서 국힘당을 해체시키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수사, 명태균도 내일부터 이제 수사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에 대해서도 벌이고 있고. 지금 압색이 지금 들어갔고. 네네. 김한정 씨.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우선해가지고. 압수수색. 네.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대선 전에 뛰어든 겁니다, 검찰이.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뭐 한동훈을 밀든 해서 존재감을 자기들이 부각시키고 캐비넷을 통해서도 또 국힘당 애들 줄 세우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검찰 개혁, 검찰 해체, 그리고 기소청 설립 뭐 이런 거 뭐 혁신당에서도 함께 뭐 재빙선 하고 계시니까 절대 우리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다시 근데 말씀드립니다. 다 끝나는 거지만 말꼬리 하나만 잡을게요. 네네. 국힘당 해체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말하지 그건 마요. 법적 과정 거쳐갖고 더 큰 뭐 복잡한 얘기였는데 사실은 민주진보 세력의 확장이 국힘당 해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른쪽을 지금 비워놓고 이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버려서 그 자리를 넓히자는 게 민주당의 지금 중도 보수 선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민주당, 기타 지금의 야당의 주요 세력들이 확장해 나가서 장을 넓히면 걔네들은 무슨 뭐 옛날 국민의당도 될 것이고 자유선진당도 될 것이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장 좋은 효율적인 심판은 선거를 통해서 해체 수준으로 박멸시키는 거겠죠. 네.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얘들 보면 이 고장난 시계도 뭐 하루에 2번은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김건희가 보면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데 뭐 옛날에 왜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보의 오야붕이라면서 일본만 써서 그런 얘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그랬다. 근데 이제 가끔 맞는 말 하는 거 보면 오늘 말한 것처럼 뭐 조중동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뭐 그렇고 예전에 윤석열도 윤석열이 그거 떠들고 다녔어요. 또 윤석열이 그런 얘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포기해버려야 땅이다. 된다.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바람대로 그것은 뭐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우리 그 민주진보 세력이 이제 저희는 그 중도 좌파 정도의 노선을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보다 넓어진 중원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우파 정도에서 원래 민주당은 중도 우파였으니까 중도 우파 노선을 차지해서 같이 협력할 거 협력하고 여러분 정책적으로 좀 경쟁할 것은 또 경쟁하면서 네. 건강한 대한민국 정치를 저희가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희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것은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선택이다. 네. 뭐 그거는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캐딜락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그 캐딜락이 운구차가 그 캐딜락인데 왜 캐딜락을 좋아하는지. 아, 그러네. 그럼요. 맞아요. 운구차가 네. 다 캐딜락이야.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스픽스 역전의 의사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